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듣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제가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과 시댁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부터 쭉 시작할 텐데 남편의 살아온 이야기가 얼마나 기구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아주 큰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지 않은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더러운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격하게 공감이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유년 시절을 아주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릴 적 친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던 남편을 위해 시부는 새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상당히 불쌍하게 여겨지던 시절이라 주위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시부의 재혼 자리를 알아봐 주었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시부는 일이 무척이나 바쁜 실력 있는 목수였는데 실력이 진짜 좋아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각 지방에서 끊이지 않는 일거리를 쫓아다녀야 해서 바빴대요. 돈을 버는 만큼 시간에 쫓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시부의 재혼은 오로지 남편을 위한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챙겨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한 시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우리 남편은 행복했을까요? 시부는 그 와중에도 새엄마가 들어오면 남편을 챙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걱정에 아이가 딸린 여자를 새엄마로 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새엄마가 생긴 날 4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도 생기게 되었죠.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4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생겨서 참으로 좋았다고 했었어요. 우리 남편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시부가 재혼을 했으니 여동생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남편은 나서서 동생이랑 놀아주고 참 잘 챙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고 싫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 아니냐고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떡하냐면서 걱정을 했대요. 우리 남편한테 자기 딸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소름 끼친다고 딴 마음 먹는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대놓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그냥 여동생이 귀엽고 예뻐서 놀아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었던 건데 겸상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속상했다고 했어요. 그 어린애가 알면 뭘 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던 도중에 신우가 학교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까먹고 신발 주머니와 운동화를 챙기지 않아서 신발을 분실하게 된 거예요. 놀란 신우이가 남편한테 찾아가서 오빠, 나 운동화를 잃어버렸어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남편은 신우의 신발을 찾아주려고 선생님께 양해를 드린 뒤에 같이 운동장도 찾아보고 학교 건물도 찾아보고 분실물 모아둔 곳에 가서도 찾아보았대요. 신발장도 다 뒤져보고 쓰레기 소각장도 다 가봤는데 누가 가져간 건지 결국 신발을 찾지 못하게 된 거죠. 실내화 신고 집까지 오게 되면 실내화가 더러워지고 내일 학교에서 당장 신을 실내화가 없으니까 둘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1시간을 넘게 학교를 뒤지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신우를 업은 상태로 집까지 10분을 꼬박 걸어온 거예요. 동생 발에 흙이라도 묻을까봐 그 어린 나이에 동생 가방까지 다 무게 걸고 애를 업고 온 거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여동생을 업고 집에 왔더니 시모가 난리가 난 거죠. 뭔데 내 딸을 업고 오냐부터 시작을 해서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더럽다고 당장 씻으라고 혼을 내고 신우가 시모의 말에 놀라서 아니라고 오빠가 나 신발 잃어버려서 실내화 더러워질까봐 업어준 거야 하니까 또 트집을 잡더래요.
그냥 그거 신고 걸어오는 게 낫지 생각이 불순해서 업고 온 거 아니냐고 표독스럽게 남편을 추궁한 거죠. 우리 남편은 그때 자기도 모르게 깨달았대요. 뭘 해도 새엄마는 나한테 마음 열 생각이 없구나. 나랑 잘 지내볼 생각이 없구나 하고요. 주말에 시부가 지방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또 잘해주는 척 엄청나게 신경을 써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주말이 차라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시부가 오는 날만큼은 진짜 가족처럼 화기애애 하니까 엄청 기다렸대요. 하지만 매번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대요. 시부가 주말에도 지방에 일을 하러 가게 되거나 출근을 하게 되면 지옥이었다고 했어요. 방문을 잠그고 거실에 나와볼 수조차 없었대요. 거실에 나가면 왜 나왔냐고 방에 들어가라고 윽박을 질러서요. 밥은 맨날 맨밥에 김치, 김, 참치캔 이런 것만 주고 먹고 싶은 걸 말해도 어쩌라고 하면서 들어주지도 않았대요. 신우가 먹고 싶다는 건 사다 주던 해주던 어떻게든 먹게 해주면서 남편이 햄이라도 구워주시면 안 돼요? 하면 햄이 없어 하고 말았대요. 솔직히 애 키우는 집에서 햄은 무조건 구비해두는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먹는 걸로 차별받으면 정말 서러운 거 아시죠? 하지만 남편은 새엄마니까 하면서 꾹꾹 참고 그러려니 했대요. 아무튼 우리 남편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차별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대요. 집에 가봐야 온 것도 모르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고요. 오죽하면 교복 빨래도 남편이 스스로 해야만 했다고 하니까 정말 심호가 나빠도 너무 나빴죠. 집에 있는 게 너무나도 싫었던 남편은 결국 시부한테 부탁을 해서 종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마음이 편했던 거죠. 저녁밥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컵라면 하나씩 사 먹으면 시간을 버티고 버텼던 거예요. 한창 클 나이에 부실하게 먹어서 키가 크지 못할 법도 한데 시부가 체격이 좋아서 그런 건지 남편은 키도 쑥쑥 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교복 바지가 너무 짧아진 겁니다. 교복이 무슨 칠부 바지처럼 짧아졌는데 사달라는 말을 못해서 그냥 입고 다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또 웃긴 게 친구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도 좋고 잘 나가는 친구였나 봐요. 그 학교에 교복 바지를 칠부로 수선해서 입는 게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그냥 교복 사달라는 말을 못해서 입게 된 건데 친구들은 돈을 주고 수선을 하면서 칠부로 입고 다닌 거죠. 아무튼 학교에 칠부 바지 열풍이 부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선도부도 집중 단속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 남편도 교복 바지를 줄인 거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서 걸리게 되었고 우리 남편은 새 바지를 구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입고 다녔대요. 학교 선생님한테 교복 살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긴 너무 쪽팔리잖아요. 사춘기 시절 아이들에게 예민한 문제니까요.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돈을 꽤 쏠쏠하게 벌고 있다는 걸 선생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가정환경 조사를 다 하니까 알고 있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교복 바지를 못 사 입어요 라고 한다는 건 선생님을 기만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남편이 무시를 하고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새엄마에게로 연락이 가게 된 거예요. 애가 행색이 영 불량해지고 요즘 어울리는 친구들도 좀 별로라고 하면서 새엄마를 학교로 호출한 거죠. 남편의 담임 선생님이요. 그제야 시모가 남편의 바지가 그 모양인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그 전까지 남편이 학교 가는 걸 마중 나간 적도 없고 빨래도 안 해줬으니까요. 시모는 쪽팔리게 이런 걸로 학교로 오게 만든다면서 교복 바지를 새로 사줬다고 했어요.
물론 학교에 오고 가고 하게 만든 벌이라며 남편의 따귀를 엄청 세게 한 대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남편은 새 교복 바지를 꽉 쥐고 결심을 했대요. 하루빨리 이 집을 탈출해야겠다고요. 대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니면 빨리 취직을 하던 꼭 이 집을 탈출해서 혼자 마음 편하게 살겠다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시모의 경계가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신우가 2차 성장이 찾아오면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됐고 남편이 혹여라도 무슨 짓을 할까봐 시모가 곤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더욱 집에 있기 싫어서 학원을 더 늘렸고 자연스럽게 악착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시부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쯤 신우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사고를 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불량한 학생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도 피우고 동급생 애들한테 돈을 갈취해서 노래방을 다니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런 거죠. 신우이가 사고를 칠 때마다 시모는 학교에 불려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와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우는 반성이 없었고 시모한테 대들며 싸움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시모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탓을 하면서 네가 교복 줄이고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네 동생이 너 따라한다. 남편한테 화를 냈대요. 우리 남편은 몇 년 동안 여동생이랑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이 없는데 자기 탓을 하는 시모한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남편한테 신우 과외를 좀 시켜주라며 부탁을 했대요. 말이 부탁이지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투로 용돈 10만 원 줄 테니까 국영수 좀 가르치라고 대학은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집에 살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몇 시간씩 애 봐주는 건데 용돈 받는 셈 치고 애 공부 좀 시키라고 했대요. 남편은 그 말도 어이가 없는 거죠. 10만 원에 몇 과목을 봐주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좋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다른 애들 과외하면 한 과목 가르치는데도 한 달에 40만 원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고작 10만 원에 틈날 때마다 전 과목을 가르치라고 하는 게 도둑놈 심보지 뭐겠어요. 남편은 애초에 싹을 잘라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했대요. 신우, 딱 봐도 공부할 머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맨날 저렇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나가서 노느라 바쁜데 무슨 공부냐고 포기하시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시모가 어쩜 오빠가 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졌다는데 애초에 가족 취급 안 한 건 시모였잖아요. 남편이 신우가 얼굴은 좀 예쁘장하게 생겨먹긴 했으니까 저 얼굴 가꿔서 시집이나 보낼 생각하라고 했대요. 시모가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걸 뒤로하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바로 휴학계 내고 군대에 가버렸답니다. 글쎄. 뭐 일찍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휴학계 내고 군대로 바로 간다면서 남편도 그렇게 했대요. 아무튼 군대에 있는 동안에 받는 작고 소중한 월급들 깡그리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군대에 전역하자마자 학교 근처에 고시원 같은 원룸을 얻었대요. 처음 가져보는 아무도 없는 자신만의 공간이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그래도 대학 등록금은 다 내주고 용돈도 보내줘서 과외에서 버는 돈까지 합쳐서 생활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생활력 참 강하죠? 그래서인지 집안일도 참 잘해요. 아무튼 대학도 잘 졸업하고 햇볕도 거의 안 드는 원룸에서 악바리처럼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대기업 취업이 확정된 그날 햇볕이 안 드는 그 집이 남양집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대기업 취업한 뒤 눈칫밥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누굴 만났게요? 바로 저를 만났습니다. 저랑 같은 회사 사내 커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그런 일생을 모르고 만났고
저에게는 벌어진 적 없는 일이었기에 처음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충격이 컸어요. 화목하게만 자란 우리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고 물꼬를 트고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이 상당히 진중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게다가 꽤 진지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하고 자주 와서 밥도 같이 먹고 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었거든요. 당연히 집에서도 저러겠구나. 사람이 참 바르게 자랐구나. 친딸인 저조차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우리 부모님을 챙겼거든요. 때가 되면 영양제 일일이 챙겨서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 스킨로션 떨어질 때가 되면 새로운 제품을 사다 바치고 했거든요. 당연히 본인 부모님께도 그러겠구나 했는데 전혀 교류 없이 지내던 상태였던 거죠. 우리 둘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남편은 본인 집을 생각하면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새엄마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모인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남편한테 대기업 다니는 남자 중에 멀끔하고 돈 많은 인간 어디 없냐면서 신우 결혼을 좀 시키자고 했대요. 친구 중에 의사는 없냐, 변호사는 없냐.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 친구 안 사귀고 뭐 했냐. 대기업 다니면 그런 인맥들 다 생긴다고 하던데 너는 어디서 뭐라고 있길래 그런 친구 하나 없냐? 너는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 잘 가는 게 그리 곶감냐? 왜 좋은 사람 찾아오지를 않냐 하면서요. 결혼정보회사에 신우를 등록하러 갔는데 신우가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정보 업체에서도 거절을 한 거죠. 그게 분해서 남편한테 대기업에 어디 격리 자리라도 하나 달라면서 돈 계산은 잘하니까 그런 데에 꽂아주라고 요구를 했대요. 무슨 구멍가게도 그런 식으로 취업은 안 시킬 텐데 대기업이 가당키나 하는 소리겠어요? 남편이 하루 이틀은 걸러들었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그런 소리 하면서 자리 내놔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우리 남편 얼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데 집안 사정이라고만 하니까 저도 궁금해도 더 이상은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런 와중에 우리 집에서는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냐고 남편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나이가 30 초반이 넘어갔는데 우리 집에서도 슬슬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남편 옆구리를 찌르니까 남편은 그게 고민이 된 거였어요. 시모가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요구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걱정이 돼서 저를 집에 소개해주는 게 겁이 났던 거죠. 혹시라도 제가 지레 겁먹고 결혼 못하겠다고 도망이라도 가면 큰일이니까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마음 먹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매 맞을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죠. 그러면서 혹시 시부는 당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냐? 차별받으면서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받고 산 거 알고 있냐고 하니까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집에 자주 오지도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고. 물론 예전처럼 매일같이 집에 없는 건 아니지만 간간히 나가신다고 했어요. 뭐 남편이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자취를 시작했으니까 시부도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도 시부를 제가 색안경 끼고 보게 된 계기이기도 했거든요. 조금만 들여다보고 아들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시부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싶었고요. 주말에는 되도록 집에 있으려고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눈치 자체를 못 챘다는 게 우리 남편한테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빠지게 되었죠. 어쨌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모랑 신우가 절 딱 보자마자 위아래로 쭉 훑어내리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신우가 절 보면서 눈은 안 우는데 입꼬리만 올려서 억지로 웃는 그 얼굴 있죠?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축하해요. 우리 집처럼 화목하고 단란한 집에 시집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요즘 시월드다 뭐다 말 많잖아요? 우리 집에 온 건 축복받은 일이지. 감사하게 생각해요. 누가 누구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건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대놓고 그냥 시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선물로 제철 과일 바구니를 백화점에서 비싼 거 사서 갔는데 과일 바구니 보자마자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나, 세상에서 두 번째로 쓸모없는 걸 들고 왔네. 값만 비싸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거. 예, 첫 번째는 뭔지 아니? 바로 꽃바구니란다. 꽃이랑 과일은 하등 쓸모없으니 앞으로는 들고 오지 말아라. 고기면 몰라도 과일이 뭐니? 근데 진짜 저도 이런 사연을 많이 들어도 보고 찾아도 봤는데 보고 들으면서 매번 다짐한 게 있거든요. 내가 저런 취급을 받으면 하나하나 다 말대꾸를 해야지 했는데 막상 제 일로 닥치니까 입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데 어버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딱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다시 들고 가죠 뭐. 우리 장인 장모님이 과일 좋아하시니까 차라리 잘 됐네. 자기야, 집에 가서 장인 장모님이랑 나눠 먹자.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시모가 당황해서는 남편한테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도 과일 좋아하거든. 우리 딸이 멜론 좋아하잖아. 오빠가 돼서 그것도 모르니? 하더라고요. 멜론 비싼 과일인데 잘 됐다고 이따가 우리 딸 입에 쏙 넣어줄게 하는데 남편이 심드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집에서 이런 비싼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몰랐네. 이렇게요. 우리 남편이 정말 처음으로 존경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로바로 그런 말을 뱉어내는지 멋있어 보였어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입을 삐쭉 내밀고는 아니, 내가 어릴 땐 주지 않았나? 하면서 변명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부가 딱 그러더라고요. 뭘 보자마자 예비 며느리한테 나를 세우고 그러냐고 저녁부터 먹고 이야기하자고요. 어차피 기대도 안 한 식사 자리긴 했는데 반찬이 생각보다 너무 단출해서 좀 실망감이 컸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자랐구나 싶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언짢은 기색이 올라오고 있었죠. 시부가 헛기침을 하더니 고기라도 굽지 준비를 왜 하다 말았냐고 타박하니까 시무가 뭐라고 했게요? 제가 고기를 사올 거라 생각해서 고기를 따로 준비해두지 않았다고 제 탓을 하는 겁니다, 글쎄. 신우가 옆에서 시무 말에 거든답시고 언니가 센스가 좀 있었어야 했는데 센스가 없다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눈치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내가 언니한테 꼽을 주려는 건 아니고 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하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반말 찍찍하는지 4살이나 어린 주제에 남편이 그런 여동생을 싸늘하게 바라보더니 사람 참 안 바뀐다고 너도 예전 그대로구나 하더라고요. 새언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누가 반말부터 찍찍 갈기냐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하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시부도 신우한테 가족 될 사람이라고 해도 예의는 차려야 하는 거라고 존댓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웃긴 게 시무랑 신우가 시부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깨갱하더라고요. 그게 참 의외였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서 시부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부서가 다르다던데 소개라도 받은 거냐 하면서 남편과 저의 연애사를 궁금해하셨어요. 그냥 뭐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때 서로 휴대폰 번호 교환하고 만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시모가 제 앞에 과일이란 과도를 탁 소리나게 내려두는 거예요.
느낌이 바로 딱 오잖아요. 이거 나한테 시키려고 일부러 내 앞에 두신 거구나, 기싸움 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요. 아니나 다를까 웃는 얼굴로 우리 새아기 솜씨 좀 보자면서 과일 깎는 거야 요즘 다 기본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 기본도 못하게 생겼던데 뭐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제 솜씨를 자랑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대기업 취직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대학생 때 호프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학교 앞에 저렴한 호프집이라 늘 손님이 미어 터지는 곳이었는데 제가 바로 과일 안주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란한 솜씨로 과일을 척척 깎아서 플레이팅까지 완벽하게 해서 내놨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과장된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언니 소시적에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데 많이 다녔나 봐요? 아니면 술집에서 일을 했나? 솜씨 대박이네. 물론 호프집도 술집이긴 하지만 신우가 말하는 술집은 뉘앙스가 조금 다른 술집이었어요. 제가 네? 하면서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표정을 싹 굳혔더니 신우가 놀래는 척하면서 되려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머, 언니, 진짜 술집에서 일했던 거야? 대박이다. 술집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대기업을 갔어? 술집 손님 중에 대기업 사람이 있었나? 스폰서야? 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아니 저기요 하는데 남편이 바로 정색하고 미친 거 아냐?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지나갔을 말인데 남편이 화를 내니까 신우가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더라고요. 스폰이라니 신우 생각하는 거하고는 진짜 영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보태려고 학교 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깔깔 웃으면서 아니, 호프집도 술집이지 뭐 이러더라고요. 시부가 신우 손을 찰싹 내리치면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자꾸 이러면 용돈이고 뭐고 다 끊어버릴 거라고 했죠. 너도 새언니처럼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맨날 클럽 나이트 다니는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누구 앞에서 하냐고 했어요. 시부가 꽤 기분이 나빴는지 신우한테 한 소리를 하니까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보면 아빠는 이런 식으로 오빠랑 나랑 차별을 하더라. 오빠만 좋아해 맨날. 입을 삐죽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차별은 누가 받았는데 그딴 소리를 하는 건지 제 속이 터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쓸고 지나간 것처럼 순간 정적이 찾아왔는데 시무가 딱 그러더라고요. 예, 너네 이제 부부가 대기업에 다니는 거니까 돈은 섭섭지 않게 벌겠다. 우리한테 용돈은 얼마나 줄 수 있니? 피는 안 섞였어도 키워준 부모인데 그래도 다달이 15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이제 너희 아버지도 늙어서 일 못해. 우리도 노후 즐기면서 쉬엄쉬엄 살아야지. 그러니까 신우가 냉큼 끼어들어서는 저는 용돈 50만 원씩만 주면 돼요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숨만 들이키고 있었고 남편은 바로 대답을 했어요. 너는 알아서 벌어서 쓰도록 하고 시댁에 주는 만큼 처가에도 당연히 드려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애 낳아서 키우려면 돈도 모아야 하고 아직 아파트 대출도 남아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용돈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와이프랑도 이야기 끝냈고요. 30만 원이라는 말에 시무가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부가 말을 딱 끊더라고요. 용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둘이서 행복하게 알아서 잘 살라고 그게 효도하는 거라고요. 시무는 씩씩거리면서 시부한테 애들 키워놨는데 우리 노후는 책임지라고 해야지 하고 있고 시부는 바라는 게 뭐가 그리 많냐고 애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노후를 즐겁게 하는 거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시부는 생각이 제대로 박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꼈죠. 그렇게 첫인사와 동시에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는 시작부터 단단히 일러두었죠. 우리 남편의 과거를요. 차별도 심하게 받았지만 시무랑 신우가 무척이나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게 된다 하더라도 자주 마주칠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고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긴 하죠. 하지만 워낙 우리 남편을 예뻐해 주시기도 했고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아버지께서 무척이나 분노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들을 누가 차별을 하면서 키웠냐고. 이제 우리 사위니까 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당연히 상견례 자리에서 시무랑 신우가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고 미리 일러두었던 터라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어이는 없더라고요. 상견례를 한정식 집에서 했는데 식당에 자리를 안내받아서 들어가자마자 핀잔 주기 바쁘더라고요. 대기업의 센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면서 무슨 호텔 레스토랑에 룸 잡고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이런 집이면 친구들한테 자랑도 못하겠다고요. 시무랑 신우가 구시렁구시렁 거리는데 우리 부모님은 딱 시부랑 할 이야기만 나누시더라고요. 대놓고 시모를 무시하니까 시모도 나중에는 조용히 옆에서 끼어들 말만 탁탁 끼어드시대요. 우리 부모님께서 애들 집은 지금 사위가 혼자 사는 그 집에서 신혼집 꾸미는 거냐고 대출금은 좀 갚아주시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끼어들어서는 우리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애들 못 도와준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면서 용돈은 달라고 했더니 칼같이 거절하더라. 애들 키워봐야 소용도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한 귀로 듣고 흘리고는 그럼 예단이나 예물도 하지 마시고 애들끼리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자고 했어요. 시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시무가 끼어들더니 아니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르죠 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 보니까 모피도 받고 가방도 받던데 나도 하나쯤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신우가 옆에서 나도 백 하나는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다시 대화를 원점으로 돌려서 그럼 집 대출금은 갚아주시는 거냐고 하니까 그건 또 쏙 무시하고 애들이 알아서 대출금 갚아야지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말이 영 안 통하니까 제가 나서서 집이며 혼수며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예단 예물도 따로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반지도 그냥 서로 마음에 드는 걸로 알아서 골라서 사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시무가 아니 우리도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시부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아들 대기업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면서 대기업 보낸 값은 받아야지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이없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딸 대기업 보내느라 힘들었다고. 근데 솔직히 애들이 알아서 잘해서 간 거 아니냐고요. 언성이 조금 높아지니까 그제야 시부가 인상 팍 쓰더니 시모한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정신 사납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뜻대로 알아서 하는 걸로 정했고 남편이 시댁 근처에도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살던 아파트가 친정이랑 가까운 위치여서 그러자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꽤 살만했습니다. 남편도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서인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고요. 우리 부모님이랑 자주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이제야 정말 가족이 생긴 기분이라며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요. 시댁이랑은 최소한의 도리만 지키면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시댁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름 아닌 신우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신우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너무 당당하게 아니, 클럽에서 내가 진짜 대단한 인간 하나를 물었잖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네? 하고 물어보니까 클럽에서 만난 남잔데 건물주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건물주 만나기가 쉽냐면서 바로 꼬셔서 임신부터 했지 하는 거예요. 아니, 연애를 한 게 아니라 임신부터 했다고요?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되물었더니 건물주라는데 당연히 바로 임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요. 그 남자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차 한 대 값이라며 들고 다니는 가방은 얼만 줄 아냐고 흠이 있다면 어릴 적에 차 사고를 크게 당해서 차를 못 타고 다녀서 차가 없는 거 딱 하나라고 하는데 뭔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기꾼 아니냐고 하니까 시모가 저한테 질투하냐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대요. 신우는 임신 10주 됐다면서 빨리 결혼식 올려야 된다고 배 나오면 드레스 핏이 안 산다고 난리를 쳤어요. 진짜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반전도 존재했습니다. 신우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신혼여행지도 고르고 웨딩숍도 고르는데 자꾸 너무 비싸지 않냐고 핀잔을 주더래요. 시부모 될 사람도 미리 만났는데 예비 신랑이랑 달리 너무 후줄근하더라는 겁니다. 예비 시매부가 그냥 원래 검소하신 분들이라고 절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건물도 사고 한 거라고 했다는데 좀 미심쩍었대요. 아무튼 시모는 건물주랑 결혼한다고 온 동네방네 난리 법석을 떨었고 신우도 건물주라는데 후줄근한 게 뭐가 문제야 싶어서 결혼 준비를 한 거죠. 태교도 열심히 하고 술도 담배도 다 끊고 현모양처인 척하면서 상견례 준비를 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 부부도 와서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해줘야 된다길래 머릿수 채우러 따라 나갔죠. 그런데 저랑 남편이랑 예비 사돈을 보는데 인상에서 풍기는 그 특유의 제비 느낌이 영 별로였습니다. 예비 시매부가 진짜 제비족처럼 생겨서 느글느글하고 예비 사돈댁은 그런 자리가 불편한 건지 어색한 건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이미 임신 15주가 된 신우는 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더 나오기 전에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며 빠르게 예식 날짜를 잡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모가 또 욕심이 그득한 사람이잖아요. 대놓고 예비 사돈댁에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애들 집은 어디로 해주실 건지, 가지고 있는 건물 월세는 얼마나 들어오냐, 어디 동네에 있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예비 사돈댁이 그러는 겁니다. 집은 애들이 알아서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건물 월세는 무슨 월세요? 사는 동네는 금천구인데요. 시모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건물주라면서요 하니까 건물주? 무슨 건물주? 우리 집 전세예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 사돈도 궁금했다면서 우리 시부가 집 짓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디 건설업 사장이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확 생기는데 저랑 남편은 이게 뭐지?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다들 질문만 가득한 대화를 하다가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신우랑 예비 시매부가 둘 다 집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시매부는 개뿔 가진 거 하나도 없으면서 여자 하나 잘 잡아서 결혼하려던 제비족이었고 입고 다닌 것, 들고 다닌 것 모두 짝퉁이었던 것이었어요. 신우는 행색만 보고 건물주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도 건설 쪽 일한다고 집 짓는 사람이야, 사장이야 하면서 거짓말을 친 거죠. 시부가 물론 목수였기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사실을 상견례 자리에서 모조리 다 알게 된 거죠.
예비 심해부는 뭐야, 건설업 운영한다며, 사장이라며 이러고 있고, 시무는 야 뭐야, 너 시계랑 가방이랑 다 짝퉁이야? 건물주라며 하고 있고, 시부랑 시모는 머리 싸매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예비 사돈댁도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고, 저랑 남편만 밥 먹으면서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었죠.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결혼이고 나발이고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서로 사기꾼 집안이라고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우만 사색이 돼서는 지금 임신 중인데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면 어쩌냐고 소리 지르고, 예비 심해부는 신우한테 몸부터 들이댈 때 알아봤다면서 자기가 완전 꽃뱀한테 당한 거라고 애 지우던지 하고 나가버리고, 이미 16주가 다 되어간 애를 어디서 지우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신우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시모는 신우 등짝을 퍽퍽 때리면서 건물주라며, 팔자 폈다며 그러더니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지 시모가 신우한테 멍청한 년이라고 지 팔자 지가 꼬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개판이 된 상견례 자리를 뒤로하고 저랑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진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 제대로 영화 한 편 봤다 하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얼굴이 죄다 썩어 문드러진 신우가 시무랑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니까 시모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애를 지울 방법을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다지 뭐냐. 출산을 해야 하는데 미혼모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애 키우면서 혼자 살아? 그러니까 얘가 애 낳으면 너네 부부 호적에 올려두고 친자식처럼 좀 키워다오. 가족이라면 그 정도는 다 받아주고 할 수 있지 않니? 저는 어이가 없었죠. 우리 자녀 계획도 아직 못 세웠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저희도 아직 자녀 계획을 못 세웠는데 누구 애를 맡아서 키워요?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걸로 보여? 시엠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러면 내 딸을 미혼모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너네 호적에 넣는 게 뭐가 어려워?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이 코웃음을 팍 치면서 신우를 노려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신우가 남편을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너 내가 차별받고 자란 과거를 다 알면서도 나한테 네 자식을 맡기고 싶냐? 내가 네 자식한테 무슨 짓을 어떻게 할 줄 알고 나한테 애 보내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러니까 신우가 놀래서 오빠 하면서 벌벌 떨더라고요. 시모도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아무 소리 못하고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해도 나한테 아이 보낼 자신 있어? 무섭다, 무서워. 어떻게 오빠가 돼서 아직도 그런 걸 마음에 두고 이런 식으로 동생을 괴롭혀? 차별을 한 사람은 모르지. 당한 사람만 아는 거지. 나 같으면 내가 무서워서라도 이런 부탁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부탁을 해? 됐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 네가 저지른 짓 네가 책임지고. 그러더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신우랑 시무를 쫓아냈어요. 얼마나 제 속이 시원하던지 박수를 쳐줬답니다. 그 뒤로 신우랑 시무는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앞장서서 심해부 될 뻔한 그 사기꾼한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 신우는 결국 출산을 해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요. 가끔 우리한테 애를 봐달라고 시부를 꼬셔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 남편이 당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애를 맡기겠다고요? 라고요. 그 덕에 시부도 남편이 과거에 당한 차별에 대해 모조리 다 알게 되었고, 시부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렇게 아들을 괴롭혀 놓고
어떻게 애를 아들 호적에 입적시켜서 키워달라는 철면피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그 와중에도 시모는 우리 남편이 너무하다고 했다네요. 시부는 짐 싸서 나가고 싶은 거 아니면 우리 남편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신우가 저한테 연락 와서는 하루 정도 봐줄 수도 있지. 그걸 다 시부한테 일렀냐고 하면서 자기한테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을 하대요. 저는 웃으면서 자업자득 아니에요?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이러면서 전화 끊더라고요. 이제 와서 신우도 왜 우리한테 친한 척 하는지 눈에 빤히 보여서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시모도 신우도 우리 남편 괴롭혔던 그 죗값을 태어난 아이에게 평생 숙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역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겠죠? 모든 일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답니다. 저와 남편은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은 마치 사랑과 전쟁을 찍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니 이건 또 전혀 다른 장르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범죄와의 전쟁 정도가 어울릴까요? 어쩌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제 인생에 끼어들게 되었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꿈을 꾼 듯 믿기지가 않네요. 이제는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사연 열차에 글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온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2년간의 길지도 짧지도 않은 연애 후 결혼했죠. 연애 시절부터 형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었는데 남편의 말로는 능력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수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집도 잘 사는데 머리도 엄청나게 똑똑해서 투자했다 하면 대박이 나더라니까. 정말? 그렇게 말할 정도야? 그래. 우리 엄마도 이번에 형수님이랑 같이 투자해서 꽤 벌었다고 하던데. 그것뿐이야? 저번에 우리 엄마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형수님 친정에서 돈을 해줘서 무사히 수술까지 했었거든. 하여튼 여러모로 고마운 사람이야. 시댁에선 형님에게 받은 도움이 많아서인지 형님을 위하는 마음이 남달라 보였고 남편이 칭찬하는 만큼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모와 형님이 아니라기보다는 시모가 2명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단순히 시모가 형님을 예뻐한다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시댁은 마치 형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형님의 왕국과도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형님이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면 기껏 다 차린 저녁밥상이 다시 차려지는 것은 물론이었고 형님이 조금이라도 인상을 쓰는 날엔 시모가 형님 눈치를 살피기 바빴어요. 거기에다 더한 건 시모의 생일 때였는데 한식을 사랑하는 시모가 형님의 뜻에 따라 스파게티와 리조또를 먹기도 했죠. 어머님, 이번 생신 땐 한식 말고 양식으로 모실까 싶은데 어떠세요? 제가 자주 가는 가게가 있는데 오랜만에 거기 음식을 먹고 싶어서요. 응? 양식이라면 스파게티 이런 거 말하는 거니? 꼭 스파게티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있긴 해요. 스테이크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요. 밥 종류 드시고 싶으면 볶음밥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리로 예약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역시 우리 어머님. 뭐든 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최고예요. 아니다. 우리 맏며느리야말로 최고의 며느리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고맙다고
최고라던 말과는 달리 시모는 자신의 생일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맛있게 먹는 형님의 얼굴만 구경만 하다 돌아가게 되었죠. 어른들이 먹기엔 느끼한 음식들만 시켜댄 형님 덕분이었어요. 이런 기이한 광경에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스러웠는데 정작 시댁 식구들은 태연하더라고요. 단 한 사람, 시모만 빼고 말이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형님의 비위를 맞추는 듯 했지만요. 아무래도 시모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비위를 맞춘다는 것이 화가 쌓이기 마련인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모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던 화들은 저를 향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시댁의 막내라 그런 것이겠거니 하면서 제일 어린 내가 일 좀 더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시모의 짜증과 핀잔이 점점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인지라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일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일을 혼자 하고 있더군요. 서러움과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여보, 나 진짜 당신 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 왜? 누가 뭐라고 그래? 당신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시댁에 가면 일은 일대로 나 혼자 다 하고 어머님한테 혼나는 것도 나만 혼나고. 그게 뭐야. 내가 무슨 어머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형님한테 당한 걸 그대로 나한테 다 풀잖아. 남편은 제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듯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선 시모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고요. 에이, 그건 아니다. 우리 형수님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다고. 엄마가 당신한테 화풀이를 하겠어? 그냥 엄마는 당신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당신한텐 잔소리로 느껴졌겠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어쨌든 난 그런 취급 받으면서 더는 못 사니까 앞으로 시댁에선 당신이 알아서 좀 해줘. 남편이 이럴 때 마누라 편도 들고 보호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나만 믿어. 이렇게 큰 소리만 치면 뭐 하나요? 정작 시댁에 가면 저에게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형님 옆에부터 명령만 기다린다고 바쁘더군요. 한마디로 형님 말엔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었죠. 그러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은 정말 몰랐다. 다음부턴 정말 신경 쓰겠다고 알랑방귀를 끼어대곤 했습니다. 당신 진짜 1억이야? 내 편 돼준다고 해놓고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냐고. 여보, 난 진짜 몰랐어. 내가 설마 당신 구박당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겠어? 당연히 몰랐으니 못 도와줬지. 다음엔 당신만 보고 있다가 당신이 힘들겠다 싶으면 바로 나서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화 풀어라, 어? 그때까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았던 터라 이런 말에 참고 넘어가곤 했는데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던 와중 명절이 다가왔거든요. 그 전부터 몸이 계속 좋지 않았는데 그날은 유독 속도 좋지 않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컨디션이 바닥이라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그런 상태였죠.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남편조차도 안색을 살피며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보,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 요 며칠 몸이 좀 안 좋긴 하네. 그냥 집에서 쉬어야 하나? 어떻게 하지? 일단 다녀오자. 빨리 갔다가 얼굴만 비추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님이 혹시나 또 나만 일 시키려고 하면 당신이 좀 나서줘. 나 정말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알겠어. 나만 믿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순 없더라고요. 하필 명절에 맞춰 아프냐며 핑계라고 생각할 것이 뻔했고 워낙 안색이 좋지 않으니 시댁에 가면 어련히 알아서 쉬게 해주겠지 하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건 제 기대일 뿐, 시모는 생각보다도 더 배려 따윈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식은땀까지 흘리는 걸 뻔히 보면서도 갖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으니까요. 왜 이제서야 오는 거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른 들어와서 손부터 씻고 재료 손질부터 하거라. 이걸 저 혼자 다 해야 해요? 그러면 너 혼자 다 하지 이 늙은 내가 같이 하리? 어머님, 저 진짜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님이 힘들면 형님이라도 불러주세요. 형님도 지금 와 있잖아요. 네 형님도 지금 몸이 안 좋다고 안방에서 쉬고 있어. 내 보기엔 네 형님보다 네 상태가 더 괜찮으니 손 댄 김에 그냥 혼자 하거라. 형님이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는 없으나 두 며느리가 똑같이 아픈데 저에게만 일을 시키는 것이 그날따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 손에 들고 있던 각종 나물들을 집어 던져버렸네요. 그랬더니 이런 행동을 본 시모는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야? 어디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을 집어 던져? 어머님, 저 이 집에 시집을 온 거지 종살이하러 온 하녀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그랬니? 나는 너 하녀라고 한 적 없다. 왜 괜히 혼자 오버하고 난리니? 몸이 안 좋다고 힘들다고 하는데도 우격다짐으로 일 시키면 그게 하녀 취급하는 거 아니고 뭔가요? 저도요, 친정에선 귀한 딸이라고요. 어떻게 어머님은 남의 집 귀한 딸을 이렇게 막대하세요? 우리 집에 시집온 며느리한테 음식 준비 좀 하라고 한 게 막대하는 거니? 너 참 말 이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상한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군말 없이 일만 하던 제가 오죽 아팠으면 아프다는 말을 다 했겠어요. 형님이 아프면 당연히 누워서 쉬어야 하고 저는 아프든 말든 일 시키는 게 막대하는 거라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휴대전화로 재미있는 거라도 보고 있는지 안방에서 깔깔거리는 형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프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즐거운 웃음소리였죠. 역시나 형님이 아프다는 건 꾀병이 분명했고 그게 꾀병인 걸 알면서도 저만 부려먹으려 했던 시모의 심보에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안방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예상대로 침대에 편히 엎드린 형님이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형님에게 다가가 이어폰을 빼버렸고 곧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동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요. 분명 어머님은 형님이 많이 아파서 쉰다고 했는데 보아하니 다 나은 것 같아서 음식 같이 하자는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어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이러고 있지 말고 요리하는 거나 도와라. 이거네? 돕는 게 아니라 같은 며느리로서 같이 해야 할 일이죠. 일방적으로 형님이 절 돕는 게 아니라요. 아, 그래?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나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딴 걸 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보기엔 아주 멀쩡해 보여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함께 해야겠는데 어쩌죠? 저도 오늘은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혼자 할 순 없겠거든요. 지지 않고 맞서자 형님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시모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어머님, 가만 계실 거예요? 이거 완전 하극상 아닌가요? 어머님이 나서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형님이 지금 몸이 좋지 않다고 하지 않니? 괜한 고집 그만 부리고 얼른 나와서 재료 손질부터 하거라. 얼른! 시모는 형님의 명령에 따르는 듯 오로지 저에게만 고함을 치며 화를 내더라고요. 형님은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웃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그 순간에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죠. 그 자리에서 곧장 형님의 소목을 잡아 끌어 주방까지 데리고 왔고 그러자 형님은
끌려오는 내내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리곤 주방 한가운데에 형님을 내팽개쳐버리곤 시모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말대로 형님이 참 많이 아프긴 한가 보네요. 이런 상황에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보아하니 저처럼 몸이 아픈 건 아닌 것 같고 정신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일 좀 시키세요. 몸이 힘들어야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어요? 한껏 비꼬아 말하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분위기만 살피더라고요. 보통 시댁이라면 당장 형님에게 불호령이 떨어지고도 남을 상황이지만 보통 시댁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만 일을 시키려는 궁리뿐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한테 일을 떠맡길까 궁리 중인 것 같은데 저 일 안 해요, 이제. 더는 여기에 오지도 않을 거니까 다신 저한테 오라가라 하지도 마세요. 뭐야? 이것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머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님이 언제 저한테 오냐오냐 해줬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오냐오냐 해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 침대에 누워서 깔깔거리고 있던 형님이고요. 저한텐 자빌은 다 시켜대면서 구박만 하셨죠. 그 덕에 구말 없이 내내 하던 제가 폭발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시댁을 벗어나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시모도 시모였지만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시모에게 부탁을 가장한 명령질을 하던 형님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얄밉기도 했고요. 화를 내느라 큰 에너지를 써서 그런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던 몸이 더욱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시댁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갔네요.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신 초기이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쁘기는커녕 화가 났어요. 임신한 줄도 모르고 시댁에서 종처럼 일하고 있던 저 자신에게요. 그리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와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네요. 그날 저녁 친정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이 친정으로 왔고 화가 많이 난 상태의 부모님은 남편을 앉혀놓고 다짐을 받아내시더라고요. 정서방, 도대체 우리 애가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애 몸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그리고 자네는 얘가 이렇게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자네 집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킨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라고 결혼 허락했지 소처럼 부려먹으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아빠도 이날은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을 몰아세우시더라고요.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요. 남편 역시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말이 없다고 느낀 것인지 무릎을 꿇고 앉아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부터 갔어야 했는데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할게. 정말이야. 노력? 말만 노력한다 어쩐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을 좀 해보게. 앞으로 내 딸에게 어떻게 할 건가 자네? 집사람이 싫다고 하면 가급적 저희 집엔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 엄마 연락도 제가 중간에서 잘 끊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집사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러니까 노여움 좀 푸세요.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없이 용서를 구하는 남편의 태도에 아빠도 마음이 조금 풀어진 듯 하더라고요. 남편이 오기 전까지는 이혼까지도 생각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났던 마음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요. 거기에다 임신도 한 상태였으니까요. 이미 생긴 아기를 지울 생각도 혼자 키울 용기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병원에서 말한 대로 조심 또 조심하며 지냈네요. 여보, 이제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마음 편히 쉬기만 해. 알겠지?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제발 어머님만 만나지 않게 해줘.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아기 잘못되면 진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알겠어, 알겠어. 내가 우리 집엔 잘 이야기할 테니까 그런 걱정은 말고 푹 쉬어. 하지만 웬걸요. 입덧이 유난히 심한 편이었고 빈혈도 심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몸과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 갔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잘 보살펴 주었고 그런 남편을 다시 믿어주며 이전과는 다르게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없었는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양손 가득 식재료를 들고서 말이에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입덧이 심해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려고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헛된 기대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이건 다 뭐예요? 아, 그거? 이것저것 장 좀 봤어. 너 임신해서 고생한다고 하길래 장은 내가 다 봐왔으니까 너는 쉬운 음식이나 좀 하거라. 시모는 턱으로 식탁 위에 올려둔 식재료를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고 그 순간 헛된 기대와 큰 착각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곧이어 화와 함께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홀몸도 아닌데 일을 하라뇨? 그것도 들을수록 가관이었어요. 형님의 반찬을 만들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임신한 제게 형님의 반찬 셔틀이나 시킨다는 사실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네? 지금 저보고 요리를 하라고요? 그래, 네 형님이 먹고 싶은 게 어찌나 많은지. 이 나이에 내가 며느리한테 밥상을 받지는 못할 망정 반찬을 해다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좀 해서 네 형님 좀 가져다 줘. 사람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할 텐데 시모는 정신줄과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사람처럼 뻔뻔스럽게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대더군요. 마치 당연히 제가 할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저 입덧이 심해서 저희 먹을 음식도 제대로 못 해먹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왜 형님이 먹을 반찬을 해야 해요? 저번 명절에도 말했었죠. 앞으로 이딴 일 안 할 거니까 다신 이런 일 시키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니? 그리고 임신은 너 혼자만 하는 줄 아니? 나도 네 남편 임신했을 때 입덧 심했어도 주방 일만 잘했어. 잔말 말고 얼른 시작하려무나. 오늘 저녁 전까진 가져다 줘야 오늘 먹을 거 아니야? 그쯤 되니 시모와 말을 섞고 있는 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고 집에 온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난 못하겠으니 직접 해서 형님에게 주거나 하라고 했네요. 남편은 우물쭈물 눈치를 살폈고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일하는 애 불러다가 반찬이나 만들라니. 너 진짜 제정신 맞니? 임신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머님이야말로 치매라도 걸린 거 아니에요? 입덧 심한 며느리한테 음식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형님 먹을 반찬이나 하라뇨. 이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짓거리인가요? 이 인연이 말하는 버릇 좀 보게. 첫째 며느리도 모자라 너까지 나 무시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어미한테 이딴 언행을 보이는 게야? 무조건 저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말고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오죽했으면 시어머님한테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세요. 매번 어머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구는 건 형님이잖아요. 형님한테 화가 나면 형님한테 가서 푸세요.
엄한 사람 그만 잡으시고요. 시몬은 말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식재료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편을 들어주겠다던 남편놈은 지켜만 보고 있었고 자칫하면 큰 사단이 날 상황이 분명했죠. 그때였어요. 때마침 저를 걱정하시던 부모님이 집으로 오셨고 난동을 부리는 시모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홀몸도 아닌 애 앞에서 이게 무슨 난동질이냐고요? 사돈, 잘 왔네요.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리도 버릇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아주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고요. 부모님의 등장에도 시모는 기가 죽기는커녕 더 큰 소리를 치며 제 흉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들었던 이야기도 있었고 주방 상황을 천천히 둘러본 부모님은 어떤 상황인지 대충 눈치채셨는지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내 딸은 내가 더 잘 압니다.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어른한테 버릇없이 구레가 아니라고요. 들어보니 남의 집 귀한 딸 하녀 부리듯 부려먹었다고 하던데 지금 이 꼴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아주 잘 알겠네요. 어떻게 똑같이 자식 키우는 사람이 이딴 짓거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다 뱃속에 있는 아기 잘못되면 그 벌을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도대체 뭘 보고 뭘 배웠길래 애가 저 모양 저 꼴인가 했더니 지금 보니 딱 그 어미의 그 딸이네. 더 볼 것도 없겠네요. 보다시피 날 보고 잘 배워서 이런 상황에서도 똑부러지게 자기 할 말은 잘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정서방은 도대체 누굴 닮아 저 모양 저 꼴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임신한 와이프가 이딴 취급이나 당하고 있는데 저리 구경만 하는 꼴이라니 정말 한심해서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수도 없을 지경이네요. 엄마의 말에 시모는 얼굴까지 붉히며 언짢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더군요. 주먹을 꽉 쥔 두 손이 떨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왜요? 고작 한심하다는 말에 그렇게나 화를 내는 건 아니죠? 겨우 그런 걸로 이렇게나 화를 내는 거면 저는 이미 사돈 머리채를 다 뽑고도 남았을 상황 아닐까요? 더는 험한 말 하고 싶지도 않고 사돈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 주세요. 정서방, 뭐 하고 서 있나? 어머님 모시고 나가지 않고. 엄마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제야 시모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시모가 나가고 난 뒤 그제야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이내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아파왔고 결국 유산을 했네요. 몸도 몸이었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온갖 잡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힘들었어요. 후회와 자책들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던 생각은 이혼으로 이어졌고 살기 위해서는 꼭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안에서 며느리, 아니, 종으로 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병실에 누워있으니 남편이 오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가 거친 행동할 때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너무 당황해서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 내가 진작 나섰으면 당신이 이런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미안해. 이렇게 말하며 손을 잡아오는데 확실히 마음이 떠났다는 게 체감이 되었어요. 남편이 잡은 손에서부터 온몸으로 소름이 번졌으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어요. 아,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나 당신 아니어도 지금 충분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혼자 있게 좀 해줘. 나 혼자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 어? 알겠어. 아무래도 혼자 조용히 시간 보내고 싶기도 하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러면 병원에서 몸조리하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줘. 새벽이라도 부르면 올 테니까. 알겠지?
알겠으니까 이만 좀 가줘. 피곤해서 좀 자야겠어. 그렇게 남편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나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더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병문안으로 오겠다며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엔 남편이 제 역할을 잘해주었네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이혼을 준비하며 남편의 재산을 알아보는데 놀라운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남편 돈의 흐름이었어요. 꽤 큰 금액의 돈이 형님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는데 주기만 주고 받은 것은 딱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준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요. 언뜻 연애하던 시절에 들었던 말이 생각났죠. 형님이 투자 감각이 남다르다고 했던 말이요. 하지만 남편까지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꾸준히 투자금은 들어가는데 이자조차도 없더라고요.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상황이 분명했죠. 그래서 형님의 뒷조사를 했고 결과는 정말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모님,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사기꾼인데요? 친정이 부자라는 것도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부모는 어디서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돌면서 쇼핑하는 게 다였어요. 이런 건 수법이 뻔하거든요. 일단 돈부터 투자받고 한 달 뒤엔 일부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좀 주는 거죠. 한 달 만에 생각보다 더 큰 수익금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혹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자들한테 수익금 챙겨주고 돌려막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면서 몇 달 뒤부턴 한동안은 정산이 되지 않으니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속여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알아보면 단박에 속았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긴 시간 속고 살았다는 게 대단할 지경이네요. 하고 다니는 꼴 보니까 이미 투자금은 다 쓰고 없을 거예요. 요즘은 또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것 같던데 더 큰일 터지기 전에 영 끊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애초에 그렇게 자랑하던 친정은 없던 것이었고 투자 감각이 남달랐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것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이었죠. 흥신소 직원의 말처럼 조금만 알아봤더라면 그런 피해는 없었을 텐데요. 멍청한 시댁 식구들과 남편놈은 형님이 큰 돈을 벌게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가져다 바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런 여자에게 잘 보이려 절절매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저만 쥐잡듯 잡아댄 시댁 식구들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부러 이혼 준비를 위해 입원 기간을 길게 잡았고 준비가 끝나던 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퇴원하는 저를 데리러 남편이 병원으로 왔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부모님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오랜만에 본다며 안으려고 다가왔는데 그런 남편을 피하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남편은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꿈이라도 꾸는 건가 하는 정신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현실을 직시할 때까지 기다렸고 이내 되묻더군요. 이혼? 지금 이혼하자고 한 거 맞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응, 맞아. 우리 이혼하자. 여보,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면 내가 뭘 섭섭하게 했어? 그런 게 있으면 말해. 그게 뭐든지 내가 다 고칠 테니까. 당신한텐 갑자기구나. 난 계속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인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계속 고민했었어. 당신이랑 당신 집안이 형님은 여왕님 대접해주면서 나는 하녀 취급할 때마다 이혼 고민했었다고. 그런데 그때까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고 아기도 생겼으니 참고 더 살아보자 했던 거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
어머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동 부리는 바람에 아기는 잃고 내가 그렇게 당하는 동안에도 당신은 가만히 있었잖아. 그건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고 다 설명했었잖아. 앞으로는 정말 당신 지켜준다니까. 맹세해. 내 말 못 믿겠으면 각서라도 쓸게.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잡아보려 애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눈엔 그저 어떻게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추악한 짓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매번 이런 식으로 상황을 모면해왔으니 그렇게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각서가 무슨 소용이야. 당신은 또다시 날 실망하게 할지 보지 않아도 뻔한데.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목숨 걸고 아껴준다고 한들 난 당신한테 마음 떠났어. 이제 당신이란 사람이랑 마주보고 싶지도 않고 같은 곳을 보면서 함께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남편은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가볍게 꿇은 무릎 따위에 흔들리기엔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으니까요. 당신은 나 절대로 못 지켜. 당신이 나랑 살려면 당신 집안이랑 인연 끊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 말로는 다 할 거라고 하고선 내 뒤로 몰래 또 만나겠지. 그렇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또 만나야 할 테고. 내 말이 틀려? 그건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어떻게 연을 끊고 살아.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가족이랑 살아. 난 내 가족이랑 살 테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보자. 끝까지 이혼 반대하면 소송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매달리면서도 시댁 식구들과의 연은 못 끊는다고 했고 그로써 이혼에 대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네요. 그 후 서둘러 이혼을 진행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과 하루라도 빨리 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긴 했지만 형님이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 불똥이 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죠. 무사히 이혼을 했고 시모와 남편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았네요. 그동안 당한 것에 비해 위자료가 적다고 느꼈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더라고요. 하긴 가진 돈은 형님에게 다 줘버렸으니 위자료 줄 돈이 없기도 했겠죠. 지급 기한은 다가오고 도저히 돈을 구하지 못했는지 두 사람은 형님에게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그 돈은 이미 형님이 다 써버린 뒤였고 아무리 재촉해도 타당한 이유도 없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제야 사기인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법원에서 만난 세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제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막말에 언성까지 높이며 싸워대는 걸 봤거든요. 너 내 돈 어쨌어? 내 돈 내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형수님, 장난치지 말고 돈 돌려주세요. 그 돈 제 전 재산이라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퇴직금까지 미리 받아서 투자한 돈인데 우리한테 받아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없어요, 없어. 그 돈 받은 지가 언젠데 그 돈이 아직까지 있겠어요?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시모와 전 남편에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대요. 저 정도 뻔뻔함은 있어야 사람을 속이고 다니는구나 싶더라고요. 형님의 뻔뻔한 반응에 시모는 눈이 뒤집혀서는 형님에게 악을 쓰더라고요. 이년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감히 내 돈으로 네 배불리는 짓거리를 해? 나를 속인 것도 모자라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잘도 시켜 먹었어. 그 돈 나만 쓴 건 아니라고요. 어머님 병원비도 그 돈으로 해결했고 시댁에 크고 작은 일 생길 때마다 그 돈으로 다 해결했었잖아요. 도움받을 땐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고 살살 기더니 엄연히 따지면 다 같이 쓴 돈이니 사기는 아니라고요. 어쨌든 돈 없으니까 배째시던가요. 형님은 시모의 손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도 뻔뻔스럽게 젖단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없으면 구해라도 와.
나가서 구걸을 하든 사기를 치든 상관없으니까 내 돈이랑 내 아들 돈 다시 토해내란 말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그 돈 모으려고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뭔데 그 돈을 다 써?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네 배를 불리는데 다 써버리냔 말이야. 시모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형님은 시모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듯 귀를 후비더라고요. 전 남편은 허공을 응시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시모가 불쌍했냐고요? 아니, 전혀요. 이혼하던 막바지에 전 남편이 악에 받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 내가 그렇게 빌었는데도 이렇게까지 나온다 이거지? 사실 우리 형수님한테 큰 돈 투자했는데 수익금만 나오면 완전 대박이거든?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라. 너 없이도 난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전 남편인데 결국 파국을 맞은 거죠. 그 꼴을 보게 되니 불쌍하기는커녕 통쾌하게까지 하더군요. 그 후 시모와 전 남편은 위자료를 만들기 위해 집까지 팔았더군요. 아시다시피 지급 기한을 넘기면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율이 생각보다 높았는지 어쩔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가진 돈은 다 투자를 했고 하나 남은 집을 팔아 위자료를 주었으니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아 시모와 전 남편은 함께 단칸방을 얻어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형님께 속은 충격으로 시모는 몸져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더군요. 형님의 행각을 알게 된 전 시댁 식구들이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너무나도 늦은 일이었죠. 형님은 돈이 없으니 여전히 배째라는 식이었고 돈 나올 구멍도 없어 보였고요. 결국 구속 예정이라네요. 사기당한 나머지 사람들은 거짓골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요. 지긋지긋하게도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만정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시모와 전 남편은 저를 어디까지 더 힘들게 하려는 건지 찾아와 애원을 했거든요. 잘못을 저지른 것들이 꼭 한다는 대사를 읊어대며 말이에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니, 형수도 아니야.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이란 걸 진작 알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게 두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진짜 미안해. 그래, 아가야. 나도 그 빌어먹을 년한테 속아서 그랬던 거란다. 그년이 너한테 일 다 시키라고 하는 바람에 잠시 미쳤었단다. 그러니 옛 일은 다 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되겠니? 그때까지도 상처가 남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제 앞에서 감히 옛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서를 해준 적도 없는데 마치 용서를 받은 사람인 양 이 모든 일을 과거로 치부하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옛일이요? 지금 옛일이라고 했나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당신 때문에 잃은 내 아기를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물이 흐른다고요. 그런데 옛일이라니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하긴 애초에 생각이란 게 있고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찾아오지도 못했겠네요. 이 말에 전 시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연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시모를 대신해 전 남편이 나서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여보, 나도 우리 아기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슬퍼. 나도 이런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당신도 나도 이렇게나 힘드니까 이럴 때일수록 함께 있으면서 서로 보듬어주면 좋잖아. 응? 보듬어주는 거 좋아하네.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거지된 거 다 아는데 주제에 누가 누굴 보듬어준다는 거야? 내 돈이나 갉아먹는 짐이나 되겠지.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나오지도 않는 눈물 꾸역꾸역 짜내면서 이상한 연기 좀 그만하라고. 어떻게 해도 꿈쩍도 하지 않자 전 남편과 시모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들, 일어나. 내 보아하니 꿈쩍도 안 할 것 같구나.
괜한 시간 낭비했어. 시모는 얼굴색을 싹 바꿔 본색을 드러냈고 남편 역시 무릎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돌변한 태도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요. 그러니까, 야, 너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적당히 좀 받아주면 안 되냐? 어떻게 된 여자가 끝까지 저 혼자 잘났냐? 내가 너 콧대 높은 이 꼴이 보기 싫어서 우리 엄마가 너 괴롭혀도 안 도와줬던 거야. 알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전 남편은 제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진무구한 얼굴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했던 걸 생각하면 화도 났지만 또 한편으론 이제 남남이고 인생 다 말아먹은 인간한테 따지고 들어서 남는 것이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어떻게 해서든 빨리 돌려보내고 다신 찾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이로운 행동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흥분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와서 그것까지 알아야 하니? 굳이 알고 싶지도 않네. 할 말 다 했고 할 짓 다 했으면 좀 꺼져 줄래? 지금 안 가면 경찰 부를 예정이거든. 경찰 와서 너랑 네 엄마 나란히 경찰서 끌려가게 되잖아? 그러면 나 절대 합의 같은 거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로 할 때 꺼져.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구는 거야? 그걸 모른다는 게 잘못이야. 나한테 네 식구가 한 짓이 얼만데 그걸 모른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더는 너 같은 인간이랑 할 말 없으니까 제발 좀 가. 그렇게 전 남편과 전 시모를 있는 힘껏 내쫓아버렸고 그 후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엔 대출금도 갚지 못해 회사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결국 꽤 좋은 회사마저 그만두고 완전 폐인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마지막까지도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지저분한 인연을 끊어내고 난 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씻기지 않을 것만 같던 상처도 잘 씻어냈고 요즘엔 좋은 사람과 재혼을 앞두고 있고요. 이 사람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는데요. 자주 가던 카페 사장님이었죠. 그땐 우울하고 힘들었던 터라 기분 전환할 겸 집 근처 카페에 자주 가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때 저를 눈여겨본 것인지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기, 이거 신메뉴인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내밀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워낙 자주 가니 맛평가 정도 부탁하려고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꼭 하나씩은 서비스로 주고 나니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엔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예비 남편의 마음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편지를 주더라고요. 글씨체에서마저 느껴지는 진심을 가득 담은 편지를요. 그 진심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덕분에 많이 웃기도 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청혼을 받았고요. 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나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어. 매일 아침에 혜정 씨랑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 마주보고 밥도 먹고 저녁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나누면서 다시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싶어. 정말 고마운 말이긴 한데 아무래도 나 겁나. 또 실패할까 봐서 말이야. 물론 민수 씨가 미덥지 않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겪은 일이 있다 보니까 망설여지기는 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밀어내기 바빴잖아. 그런 혜정 씨를 나는 계속 설득했고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깊은 사이가 됐지. 우리가 만나오던 시간 동안 혜정 씨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 우리한테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결혼도 마찬가지일 거야.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꼴도 보기 싫은 날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린 행복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결국 다시 한번 남자를 믿어보기로 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를 잃고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남자와 결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생이란 참 모르는 일 같아요. 지금은 행복 가득할 것만 같은 예비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화가 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서로 아끼는 마음과 언제나 서로가 우선이라는 마음만 있지 않는다면 두 번째 출발은 첫 번째와는 다른 끝을 맺지 않을까요? 이렇게 길었던 사연도 끝이 났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